72시간 안에 나가라. 이 한마디로 20년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새벽 3시 법무사무소에 전화벨이 울리던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만들고 재난이 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던 한국 기업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니요. 현대차는 희망이었는데 이제는 적이 됐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의 배신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짜놓은 거미줄 같은 음모가 있었습니다. 조작된 요구, 사라진 계좌,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진 배신의 고백. 결국 회사는 눈물을 머금고 떠나야 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라고 적힌 마지막 산타페한데 그 장면을 본 직원들은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무엇이 벌어졌을까요? 은행은 무너지고 병원은 문을 닫았으며 아이들은 약을 받지 못해 죽어갔습니다. 도시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깨달았습니다. 현대차를 돌려달라, 희망을 돌려달라, 절규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무릎을 꿇고 한국 국민 앞에서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정 회장의 입이 열렸습니다. 용서 대신 제시된 건 인간 역사에 남을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돌아온 현대차. 떠나지 않았던 직원들, 무너졌다가 더 단단히 일어선 협력사, 그리고 세계가 주목한 신뢰의 복귀. 여러분, 배신과 몰락, 눈물의 사죄, 그리고 다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여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국제기업 분쟁을 맡아온 한국인 위기관리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직접 겪은 72시간의 기록을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화면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과 충분한 설명으로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새벽 3시, 맨해튼 제 사무실 전화벨이 길게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낯익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변호사님, 지금 당장 자카르타로 와주셔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대자동차에 72시간 안에 완전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7분.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저는 가방에 여권과 서류만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는 여느 때처럼 활주로를 달렸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20년의 시간과 수많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을 받은 아이들, 공장 기술을 배우고 새 인생을 시작한 젊은이들, 부품 업체를 일으켜 세운 현지 사장님들. 그 모든 이야기가 72시간 안에 끝난다는 한 문장으로 지워질 수 있을까요? 스카르노 하타 공항이 내려다 보일 때쯤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철수 임박, 노동자 권리 무시, 정부 강경 대응. 짧은 자막은 사정을 모두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택시에 올랐고 그제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고가도로와 교차로마다 큼지막한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나가라. 20년 착취는 이제 그만. 손에 든 피켓은 화려했고 구호는 또렷했지만 택시 기사가 조심스레 꺼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제 동생이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일합니다. 오늘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회사 본사가 있는 현대모터타워에 도착하니 주변은 이미 경찰 버스와 군용 트럭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파김치가 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인도네시아 법인을 이끌어온 박상윤 전무였습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20년입니다. 함께 웃고 울었고 아이도 키우고 길도 닦았습니다. 그런데 72시간이라니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직원들과 협력사,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책임이 묵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사건의 시작을 가능한 한 쉬운 말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조의 요구를 회사가 거부해서 갈등이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구라는 게 보통의 임금, 인상이나 안전 대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라. 한국 명절을 모두 유급휴일로 지정하라. 모든 직원을 3년마다 새 차로 바꿔주라. 임금을 한국 본사 수준으로 올려라. 매주 한복을 의무 착용하라. 상식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 조항들이었습니다. 박 전무는 정중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그 직후 정부가 나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했다며 철수를 통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 도착하자 바로 다른 낌새를 느꼈습니다. 시위 인파는
너무 잘 조직되어 있었고 현수막과 차량, 확성기까지 준비가 치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이 왜 화가 났는지, 정확히 무엇이 부당한지 설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나가라니까요. 이런 대답이 반복될수록 저는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동안 현대차가 이 도시에 어떤 의미였는지 아주 쉽게 되짚어볼까요? 이 회사는 차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수술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세웠고,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작은 철공소를 세계 수준의 부품체로 키워냈고, 오염된 바다를 되살리려 맹그로브를 심고 정화시설을 돌렸습니다. 한마디로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어쩌다 나가라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기록을 들였습니다. 병원 개원 보고서, 장학사업 명단, 기술이전 계약서, 재난 구호 일지,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여느 홍보, 문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낸 시간들이 드러났습니다. 무료 수술을 받은 아이의 소화과 진료 기록, 졸업장을 쥐고 울던 학생의 사진, 밤새 공정을 가르치던 한국인 기술자의 메모, 이 모든 걸 책장에 모아두고 조용히 담아두었다는 사실이 더 인상 깊었습니다. 그 무렵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혼자 와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보낸 이는 노조위원장 숙간토. 약속 장소는 남부 자카르타의 낡은 찻집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녹음 파일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누군가 뒤에서 판을 짰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낯선 이름들이 오갔고, 문서에는 벌써 정해진 듯한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 약속, 장기간의 법인세 면제, 철수 이후 시설의 인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확정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도시의 20년을 계산서 한 장으로 정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첫날 밤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혹시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아주 간단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무리한 요구를 거부한 회사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려는 정부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뒤편에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더 큰 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판은 돈과 약속, 그리고 여론을 움직이는 기술로 짜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물 밖에서는 밤새 확성기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현대차는 떠나라. 일자리를 돌려달라. 서로 다른 구호가 섞여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멀리 공장 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군용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라인을 따라 늘어서 있고 경비선이 붉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사이로 자전거를 끌고 가던 젊은 노동자가 잠시 멈춰 서더니 공장 담벼락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내일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도 그렇게 소망했을 겁니다. 박상윤 전무와 저는 밤을 새워 대응책을 검토했습니다. 계좌 동결 소식이 전해졌고 공장 주변 통행 제한도 시작되었습니다. 현우 변호사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결정은 늘 더 큰 값을 요구합니다. 저는 우선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사실 확인. 둘째, 법적 안전망 점검. 셋째, 사람을 지키는 최소한의 계획. 병원과 학교, 협력사의 급한 숨통부터 틔워야 했습니다. 그 길에선 무엇보다 설명이 중요했습니다. 왜 떠나야 하느냐가 아니라 왜 아직 떠나면 안 됐냐? 그 이유는 숫자보다 얼굴에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기대어 수술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 한 학기만 더 다니면 취업이 가능한 학생, 부품 공급이 끊기면 바로 폐업을 맞는 영세 공장. 이들을 한 줄 요약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72시간이라는 시계를 잠시라도 늦추기 위해 다음 날 새벽 가장 먼저 대통령실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낯선 나라의 새벽은 유난히 조용합니다. 도시가 쉬는 그 시간에만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교대 시간을 알리는 공장 사이렌, 밤새 응급실을 지키는 간호사의 발걸음, 그리고 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자장가. 그 소리들을 생각하면 철수라는 단어가 얼마나 거칠고 무딘지 더 또렷이 느껴집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하고 막을 수 있다면 막겠다고요. 실패하더라도 기록을 남겨 다음을 준비하겠다고요. 다음 날
대통령궁 앞은 이미 수십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로스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파일을 품에 안고 단 15분이 허락된 면담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을 벌 수 있다면 우리는 병원 수술을 멈추지 않을 수 있고 기술학교의 졸업을 앞당겨 아이들에게 마지막 증서를 줄 수 있으며 협력사에 하루라도 더 버틸 연료를 보탤 수 있습니다. 그 15분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은 아마 이런 물음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정말로 뒤에서 누군가가 판을 짠 걸까? 정부는 왜 그렇게 급했을까? 그렇다면 회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할까? 이 질문들에 저는 곧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답을 내기 전에 한 장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공장 마당에 모여 현대 사랑해요라는 글자를 몸으로 만든 4만 명의 사람들. 그 가운데엔 품이 넓은 어머니도 있고 아직 체구 작은 견습생도 있고 기계를 아끼던 베테랑 키아도 있습니다. 글자를 만들던 그날 그들은 누굴 위해 그 자리에 섰을까요? 회사일까요? 아니면 서로였을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확인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누가 어떻게 흔들었는지. 저는 다음 장면에서 녹음 파일의 목소리와 계약서의 글자를 가지고 20년의 시간을 가르는 칼날의 윤곽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그러나 머뭇거리지도 않게 어르신들께서 편안히 따라오실 수 있도록 중요한 대목마다 다시 정리하며 함께 가겠습니다. 자, 시계는 아직도 째깍거리고 있고 군용 트럭의 헤드라이트는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실의 문을 두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가 마주한 진짜 얼굴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15분을 기다리던 그 새벽을 지나 저는 곧장 다음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앞선 편에서 말씀드렸듯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병원 수술을 멈추지 않게, 기술학교, 아이들의 마지막 졸업장을 손에 쥐어주게, 협력사 공장의 불을 하루라도 더 켜두게. 하지만 문 하나가 열리는 순간 또 다른 문들이 굳게 닫히기도 합니다. 그날 대통령실에서 들은 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저는 다른 문을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사건을 뒤에서 당기는 손, 그 손을 잡아채야 했습니다. 위기관리 변호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특히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흔들리는 판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표면의 사건이 물결이라면 그 물결을 만드는 달과 바람이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박상윤 전무가 본사와 통화하며 사람부터 지키는 조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현대차가 이 땅에서 해온 일들을 차분히 되짚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짧게 언급드린 병원과 학교, 그리고 기술이전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을 바꾼 살림이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희망병원에서는 병실, 침대에 희고 깨끗한 시트만큼이나 사람들의 마음도 환하게 펴졌고, 기술교육센터에서는 기름 냄새나는 작업복에 새 이름표를 달아주는 일이 매달처럼 이어졌습니다. 재난이 나면 구호 트럭이 가장 먼저 먼지를 일으켰고, 장례비가 없어 막막한 집에는 이름도 남기지 않은 도움들이 조용히 배달되었습니다. 이처럼 촘촘한 살림살이가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가라가 되었을까요? 저는 자료를 모으고 사람을 만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요구한 18가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구들이 줄줄이 붙어있는 그 종이 뭉치가 사실은 노동자들의 속에서 자연히 끌어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 처음부터 거부당하라고 만든 시나리오일 수 있다는 의심이 점점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날 밤부터 계속 진동만 울리던 휴대전화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혼자 오십시오. 보낸 이는 노조위원장 숫간토. 장소는 남쪽 변두리의 오래된 찻집. 시간은 모두가 졸린 새벽 끝자락. 저는 경호를 포기하고 약속대로 혼자 나갔습니다. 낡은 형광등 아래 앉아있던 숫간토는 TV에서 보던 당당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떨리는 손가락, 그리고 제 앞에 조심스레 밀어놓은 두꺼운 봉투. 봉투 속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작은 USB, 여러 장의 계약서 사본, 해외 송금 내역이 인쇄된 장표, 회의록 메모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의 잉크 냄새가 진하게 코끝을 때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돈을 받았습니다. 목이 메어 숨이 섞인 고백이었습니다. 대저택을 약속받았고 스위스 계좌를 열어준다 했습니다. 아이들 장래까지 보장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간단했습니다. 현대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노조의 이름으로 꺼내는 것, 거부하게 만들고, 그러면
노동자 권리 무시라고 몰아붙이는 것. 그 다음은 아시겠지요? 그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가 내민 문서에 찍힌 로고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미 짐작하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중국계 대형 자동차 회사, 지자동차. 그리고 그 회사의 현지 접점으로 표시된 이름, 대통령 경제보좌관 프라보어. 설계는 간단했습니다. 위기를 만들고 현대를 쫓아내고 남은 시설과 시장을 싼 값에 가져간다. 정치자금으로 여론을 달구고 언론의 헤드라인 방향을 바꾸고 치안부대의 움직임까지 시간표에 맞춰 세팅한다. 돈은 국경을 건너며 이름을 여러 번 바꾸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양심도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숙간토에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는 고개를 숙인 채로 대답했습니다. 협력사 사장들이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현대가 떠나면 다 죽는다고. 그때 비로소 제 귀에 제대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묻더군요. 아버지, 우리가 고마운 사람들에게 왜 돌을 던지냐고. 그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잠시 잡고 봉투의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호텔 방 바닥에 펼쳤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은 낯익은 호칭과 함께 정확한 금액, 날짜, 장소를 오갔습니다. 회의록에는 표면의 구호와는 전혀 다른 속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의 거부, 유도, 철수 명분 확보, 시설 인수 후 재가동 일정. 그것은 누군가가 짠 거미줄 같은 속임수의 설계도였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동네 우물에 몰래 잉크병을 부어 물을 탓하게 만들고 모두가 갈증에 시달릴 때 우물을 새로 파주겠다며 땅을 사는 겁니다. 물을 망가뜨린 이가 물장수로 나타나는 셈이지요. 다음날 오전,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로 72시간 최후 통첩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국가 주권을 침해했다는 문장이 반복되었고 군용 트럭은 공장을 더욱 촘촘히 둘러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장면만 보면 마치 고장난 시계를 망치로 두드려 고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계가 멈춘 이유는 건전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건전지를 뺀 손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곧장 박상윤 전무를 찾아가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사람부터 지키겠습니다. 병원은 수술을 멈추지 않도록 최후까지 지원하고 기술학교는 즉시 졸업식을 앞당겨 아이들이 증서를 갖게 하겠습니다. 협력사에는 임시 대체 물량과 운송비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저 문서 묶음으로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르신들, 위기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사람, 둘째는 증거, 셋째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붙잡아 두고 증거로 길을 만들고 시간은 그 사이로 흘려보내는 법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숙간토에게 마지막 확인을 구해 녹취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진실이 저를 심판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무너지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그의 굳은 입술이 오랜만에 떨림을 멈추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거리는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란 속에서도 이상한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었습니다. 확성기의 소리가 커질수록 사람들의 눈빛은 오히려 흔들렸습니다. 누구는 주머니에서 병원 진료카드를 꺼내 어루만졌고 누구는 작업복, 주머니 속 오래된 사원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자신이 누구 덕분에 수술을 받았는지, 누구 덕분에 기술을 배웠는지, 누구 덕분에 공장 문이 열리고 아이들 학비를 냈는지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틈을 보았습니다. 언론이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사람들 마음속 작은 수첩은 거짓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정리되자 저는 다시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15분이 아니라 분도 채 허락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손에 쥔 것이 달라졌습니다. 추측이 아닌 증거, 의심이 아닌 목소리, 설득이 아닌 선택을 요구하는 종이들. 저는 들어가자마자 말머리를 바꾸었습니다. 각하, 철수 명령이 아니라 국가의 부패 면역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건 기업과 정부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의 건강 문제입니다. 그리고 봉투 속 문서들을 차례대로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녹음 파일의 일부를 짧게 들려드렸고 송금 내역의 날짜와 보내니 받은 일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회의록에 적힌 문장들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색은 몇 번이나 변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란, 특히 권력의 언어란 쉽게 방향을 틀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단호한 톤을 유지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압니다.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일 수도 있고 바꿀 명분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명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떠나도 상처는 큽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아도 상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부터, 학교부터, 협력사부터, 그리고 이 문서 더미의 진실을 나라가 스스로 밝히는 겁니다. 방 밖으로 나오니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먼지가 먼저 눕습니다. 거짓말도 비를 맞으면 윤곽이 보입니다. 저는 우산을 접고 잠시 빗속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를 떠올렸습니다. 내부의 양심과 외부의 사실, 두 줄의 끈을 묶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이름이 떴습니다. 숙간토.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아침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숙간토의 기자회견 준비는 한밤중에 시작됐습니다. 장소를 정하고, 문장을 다듬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가늠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이라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도록 숙간토가 내일 어떤 말을 할지 미리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 누가 왜 18개의 요구안을 만들었는지. 둘째, 그 요구안이 거부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 셋째, 돈이 어떤 길을 통해 들어왔는지. 넷째, 그 돈이 무엇을 샀는지. 즉, 언론의 헤드라인과 시위의 확성기와 지휘봉을 어떻게 손에 쥐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잃게 될 것이 무엇인지. 병실의 아이들의 내일, 작업대의 불빛, 공장 굴뚝의 연기, 협력사 사장님의 통장에 찍히던 작은 숫자들, 그 모든 생활에 채운 말입니다. 새벽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군용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창문에 반짝였고 멀리서 구호 소리가 간헐적으로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저는 책상 위 서류를 다시금 가지런히 맞추었습니다. 거미줄 같은 속임수는 결국 끈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내일 아침 숙간토의 한마디가 그 끈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끈을 찾아야 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도시의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의 하얀 시트, 기술학교 교정의 종소리, 공장 라인의 마지막 산타페, 그리고 촛불로 밝힌 밤하늘. 그 기억들이 한 방향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촘촘한 거미줄도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다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시간 43시간 12분. 다음 장면을 향해 움직일 때입니다. 대통령의 참모들 일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 협력사 대표들이 연대 회견을 준비한다는 소식, 희망병원 의사들이 추가로 남겠다는 결심,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새로운 노랫소리까지. 아직 이야기는 한가운데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대 위 조명 스위치를 하나 더 올릴 것입니다. 그때 보일 얼굴들, 그들의 다음 말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밤의 빗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숙간토의 양심 선언이 준비되는 사이 서울의 정 회장은 단 한 줄의 문장과 싸우고 있었지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화면 너머 자카르타 상황실의 얼굴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미안해하는 얼굴. 박상윤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하던 순간 저는 화면 바깥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 메모를 덮었습니다. 이제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순서는 분명해지니까요. 사람부터 지키고 기록을 남기고 품위를 지키는 것. 그 모든 일을 72시간 안에 해내야 했습니다. 정 회장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챙기자.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한국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끊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그 즉시 희망병원과 기술학교에 비상 연락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통화망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의료진을 설득했습니다. 잠을 나중으로 미루자고요. 오늘 밤만큼은 수술등이 꺼지지 않게 하자고요. 흰 가운 사이로 비친 그들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의료에는 국경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도시는 이미 철수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서 마지막 교대가 시작되자 라인의 소음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귀에 익은 기계음인데도 그날따라 낯설었습니다. 마지막 조립을 맡은 젊은 반장은 장갑을 벗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기계에 남을 유분을 한 방울이라도 덜 묻히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라인 끝에서 빨간 차 한 대가 조용히 내려왔을 때 누구도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후드를 쓰다듬고 엠블럼을 쳐다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앞 유리 한쪽에 또박또박 적힌 글자가 어둠 속에서 반짝였지요. 다시 만날 때까지. 저는 그 글자를 사진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진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마음속 장면이니까요. 희망병원에서는 안토니우스 박사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몇 시 몇 분. 다음 환자 누구. 심장 박동이 화면에 떠오르면 의사들의 호흡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에서 자원한 의사들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인도네시아 간호사들의 손놀림은 놀라우리만치 능숙했습니다. 누군가는 수술대 근처 벽에 붙은 작은 사진을 스치듯 보고 지나쳤습니다. 수술을 받고 다시 두 발로 걸어 나간 아이들의 사진. 그 아이들이 내일도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이 병원 구석구석에 퍼졌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엄마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릴 때마다 간호사가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병원의 공기는 분주했지만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습니다.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누구도 시간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사람을 살리자는 마음이 하나로 모였기 때문이겠지요. 기술학교의 밤도 길었습니다. 교사들은 실습장에 오일 자국을 걸레로 닦아내고 각 교과의 마지막 핵심을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토크 값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고 전장 배선의 기본을 짚고 손끝의 감각으로 공차를 읽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수면이 부족합니다. 그때 교사가 웃었습니다. 부족하면 배우면 됩니다. 자격증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첫 약속입니다. 졸업식은 눈물과 노래 사이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운의 주름을 펴고 학사모 끈을 정리하며 아이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국기를 향해 노래를 부를 때 저는 뒤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국가를 함께 부른다는 것은 기억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 기억이 아이들을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가장 깊은 골짜기는 협력업체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르토노 사장은 공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먼지를 쓸어 모았습니다. 이 바닥 위에서 세밀한 치수를 맞추고 그 치수 위로 생계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장비는 돈을 들이면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시간과 믿음으로만 만들어집니다. 그 기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생겼으니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눈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약속했습니다. 다른 공장에서라도 물량을 연결해 보자고요. 운송비가 더 들면 본사가 부담하게 만들겠다고요. 지금 당장의 숨구멍을 찾자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가족 같은 직원들이 내일 아침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밤이 깊어질수록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하나둘 촛불이 켰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는데도 빛의 무게가 길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차량 행렬이 그 길을 지나갈 때 창밖으로 보인 얼굴들은 울지도 웃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거나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작별은 말보다 눈빛과 손짓으로 이루어지요. 그날의 촛불은 바로 그런 작별이었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다시 보자. 셋, 다 한꺼번에 전해지는 인사. 자카르타 공항은 그날 밤 유난히 바빴습니다. 짐 수레가 오가고 안내 방송이 잦아졌지만 공항의 공기는 유리처럼 맑았습니다. 떠나야 하는 사람들과 배웅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면 어른들이 대신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직원은 아들의 손을 잡아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크면 당신 같은 변호사가 되고 싶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약속하자고요. 공부하고 사람을 아끼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면 언젠가 분명히 가능하다고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손길이 내일의 이 나라를 지탱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공장 정문 앞에서는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벗지 못한 일꾼들이 새벽 찬 기운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버스가 차례로 떠나는 동안 그들은 차창 너머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돌아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무언가가 영영 끝나버릴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사랑하는 것을 뒤로 하고 걸음을 옮기는 일만큼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였을까요? 마지막 버스의 후미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조용한 울음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길게 이어졌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행정문서 몇 장이 현실을 바꾸었습니다. 법인의 이름은 철회되었고 사업자 표시는 떼어졌고 간판에 불은 내려졌습니다. 기록의 언어로는 그날 아침 현대차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현실을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도시의 골목을 돌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달라졌고 신문 가판대의 제목이 거칠어졌고 시장의 소리가 어딘가 가벼워졌습니다. 공장 앞 분식 트럭은 문을 열지 못했고 하교하던 아이들의 가방끈은 한쪽으로 더 흘러내렸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진 자리의 공기, 그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철수 첫날의 오후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은행의 줄이 길어졌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협력사, 단지에서는 당장 재료비를 결제하지 못해 라인을 멈추겠다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는 약품을 공급하던 업체에서 납품을 보류하겠다는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흐름이 무너지는 소리, 톱니와 톱니 사이의 물기가 사라지는 소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삐걱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오래 살아오시며 이런 순간을 한두 번쯤 겪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갑작스레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이 이어지고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이 틈을 더 넓히지요. 지금이 바로 그 첫 균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상윤 전무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차분했지만 숨 사이사이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병원 쪽은 무사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오늘만 해도 수술 수십 건을 해냈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다만 내일부터가 문제입니다. 약품 창고의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지원을 당겨오겠습니다. 적어도 줄을 끊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편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늘 밤 공장 주변에 누군가 작은 촛불을 또 두고 갔습니다.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떠나지 말아요. 저는 그 쪽지를 오래 쳐다보았습니다. 빛은 났지만 오래가는 법이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의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탐욕의 속도는 빠르지만 곧 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벽은 숫자로, 물류로, 일자리로 냉혹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신문은 어떤 제목을 달고 나올까요? 환율표의 작은 숫자 변화가 누구의 장바구니에서 무엇을 지어갈까요? 협력사 한 곳이 문을 닫으면 그 옆 가게의 불은 몇 시에 꺼질까요? 병원의 간호사는 오늘 밤 몇 시간에 눈을 붙일 수 있을까요? 질문은 늘어났지만 대답은 아직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밤이 다시 내려앉자 도시는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섞여 있는 것들을 구분해보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한숨과 아이들의 귓속말과 시장 상인의 계산기 소리와 공장 굴뚝이 쉬는 낯선 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한데 엉켜 오늘의 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미줄 같은 속임수의 설계도 위로 비가 다시 한번 내릴 테고 그 빗줄기 사이로 누군가는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철수는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가장 슬펐던 이 떠남 이후에 무엇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그 다음 장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불빛들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 불빛이 어디서 깜박이는지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여니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새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거리는 더 텅 비어 보였고 가게 셔터는 반만 올라가 있다가 이내 내려앉았지요. 전날까지는 설마라며 서로를 달래던 표정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정말 시작됐구나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현대차가 떠난 공백은 말보다 빨랐습니다. 전화선 저편에서 하르토노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공구대에 아직도 어젯밤의 기름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전화가 끊임없이 옵니다. 납품 중단, 신용한도 회수, 계약 보류 어제까지 저희를 칭찬하던 그 회사들이 같은 입으로 오늘은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우리는 장비가 아니라 기준을 팔아온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사줄 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달려가 위로의 손을 얹고 싶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저에게 허락된 건 언어뿐이었습니다. 사장님, 아직 남아있는 주문을 다른 나라 공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운송비가 늘어나면 본사에 결제를 받아 메우겠습니다. 오늘 당장의 숨은 우리가 함께 틉니다. 그는 고맙다고 했지만 그 고마움이 얼마나 버텨줄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협력업체에 전화만 끊긴 게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가 거의 동시에 핸드폰을 흔들었습니다. 여신 한도 점검에 따라 대출을 조정합니다. 이 짧은 문장이
얼마나 많은 가정의 저녁상을 뒤흔드는지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시장 골목에서는 달걀 가격표가 오전 내내 3번 바뀌었고 휘발유 주유기 앞에는 줄이 2배쯤 길어졌습니다. ATM 앞에는 그늘도 없는 햇빛 아래 사람들이 모자를 눌러쓰고 서 있었지요. 20년 동안 모은 적금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만 인출하고 내일은 생각해보자. 그러는 사이 창구의 현금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창구 직원들도 사람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며 울음을 삼키더군요. 병원은 더 급했습니다. 안토니우스 박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단어씩 무거운 돌을 옮기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 산소통이 저녁까지만 버팁니다. 항암제는 다음 주분을 미리 당겨 쓰고 있어요. 소화과 병상을 줄이지 않으면 중환자실 회전이 안 됩니다. 저는 무심코 시계를 봤습니다. 해가 기우는 속도가 오늘따라 빨랐습니다. 박사님, 한국의료진과 국제구호 네트워크를 다시 붙여보겠습니다. 행정 절차를 줄이고 바로 들여올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이틀 전까지는 우리가 도와주던 쪽이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는 쪽이 됐군요. 그래도 환자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밤도 수술 등은 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 저편에서 모니터 알람이 울렸고 그는 통화를 끊고 달려갔습니다. 기술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교장실 책상 위에는 미처 나눠주지 못한 수료증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학생들은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생님, 이 종이로 내일 당장 갈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한 학생이 묻자 교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모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기술은 배반하지 않는다. 기술을 배반하는 건 사람과 제도다. 그 말에 반해서 들리던 울음이 잦아들었고 아이들은 서서히 공부함을 정리했습니다. 손에 익은 렌치를 마지막으로 감싸 쥐고 가늘게 떨리는 손끝을 서로 가려주었습니다. 그 사이 지자동차 사람들은 마치 오래전에 예약해둔 잔치집에 들어오는 손님처럼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시설 목록을 적고 창고에 남은 부품을 숫자로 환산하더군요. 그러나 곧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서류에는 차가 한 대 나오기까지 필요한 절차가 적혀 있었지만 종이에는 담기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조금씩 알아차린 겁니다. 공정 사이의 암묵지, 라인마다 다르게 숨 쉬는 리듬, 설비 고유의 파악해 본능처럼 대처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깨와 눈과 귀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품질. 그들은 빈 건물에서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라인이 잘 돌아가는 날의 고른 진동과 뭔가 어긋나기 시작할 때의 미세한 떨림. 그 차이를 구분하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 아침부터 살았다는 사실을요. 저는 엔지니어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장갑을 벗어 책상 위에 차곡차곡 놓으며 말했습니다. 새 주인들은 공정시간을 10% 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를 줄이면 안전 여유가 무너집니다. 차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 차에는 우리 아이들, 부모님, 이웃이 탑니다. 현대는 그걸 매일 가르쳤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숫자만 싣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 말이 그날들은 어떤 경제 지표보다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음모의 설계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세, 무상 토지, 정부 보증 구매, 이 네모, 칸이 모두 채워지면 수지가 맞는다는 표였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국가는 표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아픈 아이의 약값이 어디서 빠져나갈지, 농부의 비료값이 어느 장에서 줄어들지, 공무원의 월급이 어떤 시점에 멈출지, 칸과 칸 사이로 스며드는 현실은 표 밖에서 흘러오고 그 표를 지키자면 국가의 숨이 먼저 멎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자동차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럼 3년 미룹시다. 단 한 줄의 팩스가 왔습니다. 한때 그들이 전리품이라고 불렀던 공장에는 갑자기 새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숫자들이 본격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판의 전광이 평소보다 빠르게 깜빡여 물가표의 마지막 자리에서부터 숫자가 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감각은 더 먼저 반응했습니다. 분유와 쌀과 식용유의 가격이 하루 사이에 2번 오르면 저녁상에 오르는 국의 간이 먼저 변합니다. 은행 창구, 유리 너머의 공포는 집으로 돌아갈수록 커졌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졸업, 결혼, 이사, 그 모든 이야기가 한 칸씩 뒤로 밀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익히 아시듯 경제의 추락은 수치로 먼저 오지만 삶을 무너뜨리는 건 손에 잡히는 사소한 변화들입니다. 버스비가 오르고 약이 떨어지고 학교 급식이 줄고 파출소의 불이 일찍 꺼지고
그 뒤늦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허물어집니다. 저녁 무렵 거리의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의 시위는 누군가가 나눠준 팻말과 함께 시작됐지요. 그러나 이날의 함성은 나눠준 문구가 없었습니다. 현대를 돌려달라. 희망을 돌려달라. 누가 먼저 외쳤는지 모를 구호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공장 해고자들의 손과 가게 문을 닫은 상인의 손과 아이 손을 잡은 엄마의 손이 같은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가도 누구도 닦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개인의 것이지만 분노는 공동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대통령궁 담장 너머에서도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팩스로만 보고받던 분들이 창밖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있게 읽던 연설문이 오늘은 손에 붙지 않았습니다. 프라보어의 얼굴은 굳어졌고 숫간토의 양심, 고백은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음모의 설계자들이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뢰, 기억, 명예, 그리고 공동체의 약속. 이 네 가지는 어느 계좌에서도 이체되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제 전화기는 더 자주 울렸습니다. 어떤 통화에서는 재무제표가 펼쳐졌고, 어떤 통화에서는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익혔고, 또 다른 통화에서는 시장 골목의 야채값이 흥정되었습니다. 전문 용어와 살림살이 말이 섞여 흘렀지요. 저는 메모장에 두 줄을 굵게 적었습니다. 첫째, 오늘 밤 생명선 유지. 둘째, 내일 새벽 신뢰선 복구. 생명선은 병원과 약품과 전기와 물의 연속이고, 신뢰선은 임금과 납품된 약속과 법의 연속입니다. 이 두 선이 동시에 끊어지면 도시는 이틀 만에 낙엽처럼 마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한 줄이라도 이어야 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영상 통화가 들어왔습니다. 공장 앞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어젯밤 촛불이 꺼진 자리마다 작은 종이학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15년 일하셨어요. 오늘 아침부터 아버지는 밥을 잘 못 드십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어른들이 지켜온 신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변호사님, 내일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이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학교에 가렴. 그리고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렴. 구호보다 긴 이야기, 숫자보다 살아있는 이야기로. 어른들이 할 일은 오늘 밤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너희가 할 일은 내일의 기억을 지키는 것이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 속 그의 눈빛에서 무너지는 도미노 사이로 다시 세워질 작은 기둥 하나를 본 듯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소식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일부 은행이 영업을 멈췄고 협력사 몇 곳은 등기부에 폐업 공시를 올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재기와 양보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라면 상자를 2개 끌어가며 뒤를 한번 돌아보았고, 어떤 이는 마지막 우유 팩을 다음 사람에게 내밀었습니다. 인간은 위기 앞에서 두 방향으로 나뉘지만 그 두 방향이 만나는 곳이 바로 공동체의 갈림길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 지자동차의 회의실에서는 조용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계약 조건을 다시 보자. 언론의 바람이 심상치 않다. 노동자들이 협조하지 않는다. 정부 보증이 약하다. 종이에 적힌 모든 리스크가 실제 얼굴과 목소리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도 속의 성공은 종종 현실의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설계도는 사람을 점으로 그리지만 현실의 사람은 이야기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와 인도네시아가 20년 동안 쌓아 올린 건 철근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버티고 함께 기뻐한 시간, 서로의 아이 이름을 알고 명절 음식을 나누던 마음, 그것은 숫자로 바꿀 수 없는 자본이었지요. 그 자본을 계산해서 뺀 것이 음모의 줄 민족 오류였습니다. 어르신들, 도미노는 한번 쓰러지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손바닥만 한 쐐기 하나를 끼우면 연쇄가 느려지고, 느려진 연쇄는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그 쐐기를 찾는 일입니다. 병원에서는 산소통, 학교에서는 기록, 공장에서는 임시 물량 배분, 은행에서는 긴급 지급선, 정부에서는 퇴로의 문 하나. 이 작은 쐐기들이 모이면 거대한 도미노도 잠깐은 숨을 고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진실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길이 열립니다. 창밖이 아주 조금 밝아졌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던 공장 휘슬은 멈췄지만 다른 소리가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모여드는 발걸음 소리, 조용히 쌓이는 신문 더미, 간이 식당에서 끓는 물에 팔팔 끓는 소리, 그리고 전화기 진동.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무너지는 도미노의 다음 칸이 어디인지, 그 사이에 어떤 쐐기를 끼울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인지 이어지는 장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아주 작은 곳에서 변곡점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선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모인 사람들의 숨소리가 고요하게 얽혀 있었고 하늘은 맑았지만 누구의 얼굴도 밝지 않았지요. 한국의 어르신들께서도 텔레비전 앞에서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멀리서 온 2만 명의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들 앞줄에는 깔끔하게 달인 한복 자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습관토가 떨리는 발음으로 한국말을 이어갈 때 해석이 다 끝나기도 전에 광장은 이미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변명보다 짧았고 미안하다는 말은 길었습니다. 말끝마다 묻어나는 부끄러움이 통역을 거치며 더 또렷했죠. 대통령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발끝에 멈췄습니다. 지도자가 군중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대통령은 손에 쥔 종이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병원과 학교와 일자리를 지켜주던 손을 우리가 밀어냈다고요.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담했는지 이제서야 전 국민이 배웠다고요. 그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국말로 짧게 덧붙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광장은 아주 잠깐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꺼내는 한국 시민들의 한숨은 연민과 경계가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화면 반대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정 회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그러했듯 메모를 천천히 덮고 두 눈을 길게 감았다가 껐습니다. 수행원들이 준비한 답변지는 이미 주머니에서 빠져나와 책상 구석으로 밀려났죠. 수십 년 기업을 이끌며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는 수익과 손실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는 오늘따라 책임과 풍겼습니다. 본사 회의실에는 몇 달 동안 축적된 분노의 말과 손실 보고서와 주주들의 항해 서한이 한쪽에 포개져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인도네시아 아이들의 그림과 병실에서 보낸 감사 카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에게 쉬운 선택은 존재하지 않지요. 정 회장은 곧장 광화문으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먼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희망병원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수술을 이어간 한국인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손등에는 아직도 테이프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 밑에는 밤을 구분하지 못한 그늘이 짙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돌아간다면 당신들의 안전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질문은 짧았고 대답은 더 짧았습니다. 환자에게 약이 있으면 됩니다. 의사들이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그렇게 말하자 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해외 노사 관리를 도맡아 온 베테랑 실무자들을 불렀습니다. 거짓, 요구와 정당한 요구를 어떻게 구분할지 기준을 다시 쓰자. 그가 말하자 한 간부가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회장님, 신뢰는 계약서보다 먼저 옵니다. 하지만 배신을 겪은 뒤에 신뢰는 계약서 뒤에서 따라옵니다. 이번에는 둘 다 필요합니다. 이 대답은 곧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광화문 현장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행렬 뒤쪽에서 평범한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마이크를 번갈아 쥐고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15년을 일하고 실업자가 된 아버지, 희망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다시 장사를 시작했지만 병원이 문 닫자 재활이 끊긴 어머니, 기술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장을 코앞에 두고 문이 닫혀버린 아들. 이들의 얘기는 길지 않았지만 한 줄씩 가슴에 남았습니다. 특히 한 소녀의 목소리가 유독 또렷했지요. 저는 사리와 같은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잘 뛰어다닙니다. 사리는 못 받았어요. 우리 모두 늦었습니다. 이 말에 광장의 바람이 방향을 바꾼 듯했습니다. 분노를 넘어 도리와 책임의 자리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옮겨 앉기 시작한 거지요. 한국 사회도 이 장면을 각자의 자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라디오 소리만 살짝 높였고 시장 상인은 생선을 손질하던 칼을 잠시 멈췄습니다. 교회와 성당의 종소리가 특별히 더 크게 울린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서 종이 울렸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배신했으면 끝이지 뭘 더 이야기하냐라는 단호한 목소리와 잘못을 인정하고 왔으면 길은 열어줘야 한다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같은 집 밥상 위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공통된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세우느냐가 관건이었지요. 그날 저녁 정 회장은 아주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일하다가 순직한 직원들의 가족이 한국에 머무르며 치료와 생계를 이어가던 작은 숙소였습니다. 그는 그 가족들 앞에서 어떤 약속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까? 한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얻어맞아도 다시 손 내미는 용기는 하늘이 줍니다. 그런데 그 손을 잡는 일은 사람이 합니다. 회장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 정 회장의 등을 미는 결정적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화문 근처의 한 회의실에서 조촐하지만 무거운 자리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원로 기업가 몇 분과 경제학자, 노동의 대표, 종교계 지도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절단의 시민 대표와 숙간토가 함께 앉았습니다. 논의의 첫머리에 정 회장이 원칙을 세 줄로 적어 올렸지요. 첫째,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언제나 우선이다. 둘째, 신뢰는 기억으로 돌아와야 하고 계약으로 앞서가야 한다. 셋째, 용서는 공짜가 아니며 책임과 조건을 동반한다. 이 세 줄은 방 안의 공기를 단정하게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장들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습니다. 병원과 학교의 긴급, 재가동을 위한 공동기금, 협력업체, 복구를 위한 쌍방 운전자금 보증, 노사와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서명하는 상생원장, 위기 조작을 막기 위한 양국 공동투명성위원회, 거짓 선동을 막기 위한 언론윤리협약. 어떤 문장들은 너무 이상적이라며 고쳐야 했고 어떤 문장들은 너무 차갑다며 온기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모여 앉은 이들이 처음으로 같은 종이에 같은 펜으로 같은 제목을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광장에서는 여전히 인파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자발적으로 플래카드가 바뀌었습니다. 규탄의 언어가 반으로 줄고 재건의 언어가 반만큼 늘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집에서 손수 만든 주먹밥을 비닐에 싸서 사절단 쪽으로 건넸습니다. 밥은 먹고 사죄해야지. 짧은 한마디에 한국식 도리와 온기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그 주먹밥을 두 손으로 받으며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무릎으로 시작한 사죄가 밥 한 덩이로 사람 사이의 다리를 만들고 있었지요. 정 회장은 마침내 이동을 결정했습니다. 광화문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본사 대강당에 서서 임직원들에게 짧은 연설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장사꾼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잃는 데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잃었던 것을 되찾으려 시도합니다. 그러나 되찾는 방식은 어제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옳았던 점은 품고 부족했던 점은 고쳐 더 단단한 약속으로 나아갑시다. 박수는 길지 않았지만 꽉 찼습니다. 모두가 다음 장면을 알고 싶어 했지요. 검은 차량이 광화문 인근에 도착했을 때 햇빛이 각을 바꿔 국기와 현수막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정 회장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앞으로 서너 걸음을 먼저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간토는 손에 쥔 원고를 접었습니다. 이런 날엔 준비한 말보다 마음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죠. 통역사가 옆에 섰고 카메라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렌즈가 아니라 두 사람의 눈빛에 쏠렸습니다. 정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먼저 광장 가장자리에서 소녀의 손을 잡고 있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만난 그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얻어맞아도 손을 내미는 용기,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제대로 손을 맞잡을 수 있을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수행비서가 얇은 서류철을 건넸고 그 표지에는 세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동선언 초안. 정 회장이 표지를 넘기려는 순간 광장에 서 있던 한국의 한 원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없이 말했습니다. 회장 자네 마음은 알겠네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합시다. 우리도 상처가 있고 저분들도 상처가 있어. 상처 위에 약속을 올리면 다시 무너질 수 있네. 그러니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을 걸세.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정 회장에게로 모였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닫고 두 손을 마이크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군중이 어제의 분노와 오늘의 연민을 함께 품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 한 줄이 다시 불씨가 될 수도 있고 새벽의 등불이 될 수도 있지요. 정 회장이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오래 함께 일해온 이들이라면 알 법한 표정이었습니다. 성급한 합의보다 먼저 진실을 세워두려는 얼굴. 광장 한복판의 공기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모두가 다음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첫 음절이 떨어지기 전 그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사람들,
주먹밥을 건넨 손. 치솟은 물가표를 핸드폰으로 확인하던 노인의 주름. 손을 꼭 잡고 선 아이의 눈동자. 이 모든 것을 한 장면으로 마음에 담은 뒤 정 회장이 아주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른 첫 문장은 사람들의 예상을 살짝 비껴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용서와 복귀만을 말하지 않겠다는 선언. 먼저 스스로에게도 아픈 고백부터 시작하겠다는 뜻. 광장의 숨이 더 얕아졌고 카메라는 한 프레임도 놓치지 않으려 쉼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 회장의 다음 문장이 천천히 이어지려는 그 순간 눈물이 그렁한 숫간토의 눈빛과 대통령의 굳은 손 등 위로해가 한 칸 더 기울었습니다. 이제 곧 공개될 그의 첫 고백과 새로운 조건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더 섬세한 갈림길로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정 회장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숨을 고르며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용서를 서둘러 말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광장에 잔잔한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의를 믿었지만 제도와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과 나락한 약속을 지키게 하는 장치가 함께 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면 마음과 장치가 동시에 서야 합니다. 그제야 고개를 들던 인도네시아 시민들의 눈빛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정 회장은 준비해 온 얇은 서류철을 펼치며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사업은 기계가 아니라 신뢰이기에 신뢰를 보존하는 제도부터 세워야 한다고. 둘째로 지난 실패의 원인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양국이 함께 재발 방지 체계를 만들자고. 셋째로 현대차의 복귀는 누구의 승리도 패배도 아닌 공동의 숙제 완수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즉흥적인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약속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요. 이 말이 끝나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고치겠습니다. 특별구역을 만들겠습니다. 언론과 사법의 투명성 강화에 외부 감시를 받겠습니다. 숫간토는 손에 든 메모를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업의 권리를 구호로 쓰지 않겠습니다. 대신 책임의 의무를 현장에 새기겠습니다. 노동을 떳떳하게 하고 파업을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몫을 하겠습니다. 병원은 즉시 재개하고 약이 떨어진 아이들에게 먼저 약을 대겠습니다. 교육은 끊기지 않게 하며 기술학교 학생들의 자격은 한국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하겠습니다. 협력업체는 함께 살리고 부채는 단계별로 나누어 짊어지겠습니다. 다만 모든 조치는 투명한 표준에 의해 공개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광장 한켠에서 지켜보던 한국의 어르신들이 TV 앞에서 무심코 끄덕이셨을 겁니다. 사과 위에 제도를 얹고 제도 위에 실천을 얹겠다는 이 순서가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정 회장이 사인을 마치자 얇은 서류철은 두 나라의 초기 합의문이 되어 카메라 앞에 올려졌습니다. 이 문장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실천 일정과 검증 방식과 벌칙, 조항이 함께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합의문이 낭독되는 동안 광장에는 오래 묵은 숨이 빠져나가는 듯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새벽부터 쥐고 있던 플래카드를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 회장은 곧장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서울 외곽의 공장 야간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파견을 다녀온 기사들과 라인을 지키던 청년들을 마주 앉은 그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놓친 사소한 불편은 무엇이었나? 현지 동료들이 체면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걱정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가면 이번엔 무엇부터 바꿔야 하나? 한 용접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쪽 동료들이 야간에 아픈 가족 소식을 듣고도 근무를 마칠 때까지 참는 걸 여러 봤습니다. 우리 시스템에는 그런 상황에 쓸 수 있는 휴가 버튼이 없었습니다. 듣고 보니 큰돈이 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정 회장은 즉석에서 지시했습니다. 세계 모든 사업장의 긴급 가족 케어 제도를 같은 기준으로 시행하라. 이런 작은 변화가 훗날 큰 신뢰의 단서가 됩니다. 며칠 뒤 자카르타 공항에는 회장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들의 발소리가 쌓였습니다. 설비 엔지니어, 품질 전문가, 병원 약사, 재활치료사, 기술학교 교무행정, 구매와 물류, 베테랑까지 각 직무의 사람들이 순서 없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시가 아니라 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려 자원해온 이들이었습니다. 처음 회견장에서 박상윤 전무가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죠. 우리는 오늘부터 복귀가 아니라
복권을 시작합니다. 신뢰의 권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첫날 밤 공장 안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프레스가 조심스럽게 깨어났습니다. 어떤 인도네시아 기술자는 프레스의 소리를 악보에 적어두듯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오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인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네, 귀가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만든 기준입니다. 현장의 대화는 짧았고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바빴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컨테이너는 최신 수술 장비가 아니라 기초의약품과 소화용 항생제, 그리고 지역 보건소에 배포할 이동키트였습니다. 의사들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 현지 표준과 충돌하는 건 없는가? 정부와 WHO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가? 깐깐한 질문 뒤에는 반드시 서명이 따랐습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서명 말입니다. 이 서명이 쌓여 제도가 되었고 제도가 쌓여 신뢰가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지 않아 라인 한 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라인에서 나온 첫 차는 세계 어디서 검사해도 통과할 품질을 입증했지만 그보다 먼저 통과해야 할 검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떠남의 앙금이 남아있지 않은지, 말끝이 짧아지지 않았는지, 무언의 불신이 다시 생기지 않았는지를 팀 리더들이 살폈습니다. 품질 불량률은 0에 가깝게 유지되었고 안전사고는 더 줄었습니다. 현장에서 스스로 만든 규칙과 서로에게 건네는 존칭이 그 비결이었습니다. 협력업체의 회복은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던 하르토노의 공장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 자문팀이 들어가 프로세스 재설계와 자금 동결 해제 절차를 함께 밟았습니다. 한때 은행 윈도 앞에서 떨던 그의 손이 이제는 도면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배우는 중입니다. 현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고 위기에서 서로를 부추기지 않는 품성입니다. 도시도 달라졌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 노점상 아주머니는 첫 주말 3년 만에 줄이 다시 생겼다고 웃었습니다. 한때 텅 비었던 기술학교 교정은 저녁이면 가족들이 산책하는 공원이 되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안내판에는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가 같이 적혔지만 어느 쪽도 먼저인 듯 보이지 않게 글꼴과 배치를 맞췄습니다. 상징은 사소함에서 완성된다는 걸 모두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국제사회도 반응했습니다. 해외 언론은 이 사례를 특집으로 다뤘고 경영대학 강의실에서는 한 가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신뢰는 손실이 아니라 자산이며 자산은 투자와 감가상각이 모두 가능한 항목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대표단들이 특구를 둘러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권이 아니라 책임의 구역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경영 철학도 조용히 수정됐습니다. 사람 우선 다음 줄에 제도 병행이 적혔고 제도 다음 줄에 검증과 공개가 추가됐습니다. 현장에선 이 세 줄을 세 가지 등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 아래에서 전선은 덜 꼬이고 오해는 덜 자랐습니다. 5해가 지난 날 위기관리 변호사는 다시 자카르타 하늘을 봤습니다. 처음 도착하던 날 공항 고가도로에 걸려있던 현수막에는 나가라가 적혀 있었지만 이제는 오래된 사진 속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공장 담장에는 이런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모두가 볼 때 약속을 바꾸지 않는 제도, 이 둘이 만나면 미래가 된다. 그는 회장과 대통령이 영원한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72시간의 퇴거 명령으로 시작된 길고 아픈 시간은 이렇게 신뢰의 복귀라는 단어로 매듭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매듭은 다시 풀리지 않도록 새 가닥으로 꼬여 있었습니다. 진심과 제도와 실천. 그가 돌아가는 비행기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마지막으로 떠올린 얼굴은 광화문에서 주먹밥을 건네던 한국의 할머니와 병원 앞 벤치에서 자리를 양보하던 인도네시아의 젊은 아버지였습니다. 이름 모를 이 두 사람이 보여준 한 끼의 따뜻함과 한 걸음의 배려가 사실은 큰 역사를 움직였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숫자의 승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을 때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일어설 때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미래의 품격으로 바꾸는 나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신뢰는 다시 세울 수 있고 다시 세워진 신뢰는 처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의 이름이 바로 신뢰의 복귀라는 것을요.